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그러면은 이게 사실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미국의 이제 금리 이야기를 또 안 갈 네.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 9월 18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네. 그때 금리 결정이 네. 나오고 우리 시간으로 아마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그쯤일 거예요. 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까지 불확실성도 더 크고 크죠. 그러면은 최소한 시장의 기대가 50bp 정도, 0.5%포인트 정도 인하를 기정사실로 깔고 가는 건지 그 정도를 내려야 좋은 건지 막상 그 정도 내리면 또 안 좋다고 해석할 건지 물론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긴 한데 이게 어렵죠. 0.5를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거, 예컨대 이제 9월 결정 회의까지는 한 번의 고용 데이터 또는 물가 데이터를 더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물가 데이터가 되게 안정이 될 때 혹시 주거비가 급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경기를 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주거비 급락에 따른 사실 물가가 급락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0.5% 금리 인하면 악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업률이 또 올라서 실업률이 또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0.5를 인하하는 건 시장의 호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 둔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0.5래도 무엇 때문에 내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컨대 주거비가 많이 내려와서 내리는 0.5는 시장에 약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비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주거비가 오히려 끈적끈적한 상황에서 실업률 급등으로 인해서 나오는 0.5라면 시장에 반길 만한 일은 아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0.25%포인트 인하고 저도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뭔가 그동안 올라왔었던 고금리가 너무 심해서 경기는 일부 둔화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둔화는 되지만 침체로 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서서히 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 그래서 0.25면 될 것 같고 추가 인하도 가능해 라는 얘기가 나오면 제가 보기엔 시장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 오늘 얘기할 때 메리 데일리라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저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총재가 이선엽 이사님의 강의를 들었나? 별 그렇겠습니까? 근데 지난번 특강 때도 살짝 말씀해 주신 게 미국의 어떤 뭐 저축률도 떨어지고 소비도 좀 줄고 이 사람들이 일자리로 더 많이 나와서 올라가는 실업률과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리고 막 재고가 너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막 해고를 하면서 늘어나는 실업률은 질적으로 다르다. 이거 지적해 주셨잖아요.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그럼요. 사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번의 지표가 샤메 룰이라는 거였었죠. 그게 아주 크게 강타했죠. 샴 룰의 기본적인 원래 원문 이름은 샴 룰 그다음에 리세션 인디케이터거든요. 그리고 이 샴의 룰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는 보셨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신 분은 저는 못 봤어요. 이게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도구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에 연준은 이 샴의 룰을 가지고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온 지가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거예요? 2019년도인가 그때 발표된 거라서 사실은 쓰인 적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과거 걸 해석해 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이 샴의 룰이라는 목적 자체가 어떤 목적으로 만든 거냐면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하거나 또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가 아니라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섰을 텐데 그게 초입 국면인 게 언제인가 그러면 그 당시에 초입 국면일 때 요 정도 국면이면 미국이 재정 정책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미국의 재정 정책 투입 시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뭔가 잡아보기 위해서 만든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돈 푸셔야 됩니다. 어떤 원리로 하는 거냐면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 12개월 실업률 최저치에서 그렇죠? 지난 1년간에서 제일 낮은 거에서
근래 3개월 평균이 0.5%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샤메 룰이라는 게 작동을 하는데 그러면 샤메 룰이라는 걸 데이터를 뒤져보면 샤메 룰이 작동한 순간은 이미 경기 침체가 진입한 상황인 거예요. 그것도 네, 6개월 전에. 많게는 9개월이었고요. 적게는 3개월이었었으니까 실제 이번에 0.53이라는 게 나왔으면 지난 분기는 이미 경기 침체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샤메 룰이에요. 네. 그리고 2분기 정도 이미 침체가 된 거고 그러면 침체에서도 2분기 정도면 초기 당황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샤메 룰은 어떤 걸 가정을 하냐면 이런 초기 때 실업률이 서서히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0.5면 급하게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서서히 올라오면 이 서서히 올라온 해고된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소비를 못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해고를 불러올 거고 네. 그러면 그 뒤로 실업률이 급등할 거다. 아하. 그러면 그 뒤에 급등할 수 있는 이 기울기 속도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정도면 미국이 재정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만든 게 샤메 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어떤 분들이 지금 사용하면서 요게 왔으니 조만간 침체가 올 거야. 이 자체가 해석 자체도 틀렸지만 샤메 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목적 자체도 다르지만 샤메 룰이 작동했을 땐 이미 경기 침체 진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경기 침체였나요? 지난 분기 2% 성장을 넘었잖아요. 그쵸. 그 지난해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 방향성에 있어서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데까지는 맞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이걸 경기 침체로 논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샤메 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이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샤메 룰이라는 거 들어가서 논문 보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 다 뒤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왜 만들었는지 네네. 어떤 원리로 했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런 목적이나 원인이나 아니면 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샤메 룰이 작동한 것 자체가 이미 경기 침체가 들어간 지 꽤 된 상황인 건데 이런 것도 얘기 안 하고 지금 뭐 경기 침체도 그럼 이미 지금이 경기 침체 아니었잖아요. 앞으로 올 수 있다는 우려인 거지. 네. 그렇죠? 그럼 이미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너무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되게. 근데 또 그 시장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게 뭔가 불안하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미국의 금리 인하를 그렇게 목 빠지게 기다려 왔는데 뭐 그래도 9월에는 내리긴 내리겠죠. 25bp냐 50bp냐 그 문제니까. 막상 그 지점 오니까 이제 두근반 세근반 하는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확실히 8월, 7월 중순부터는요. 누가 보더라도 경기가 본격적으로 둔화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그동안에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내리면 지수가 계속 올라갔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국채금리 내리는 것 자체가 미국의 물가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내려오는 물가 자체가 사실 공급 측면에서 뭔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내려왔는데 네. 최근에 7월 이후부터 내렸었던 미 국채금리 하락이 지수를 이끈 건 그 물가를 추가적으로 이끈 원동력 자체가 경기가 같이 끌어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가 좀 끌어내려지면 야 그동안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서 5.5까지 올려놓은 건데 이 정도까지 올려놨으면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면 이제 경기가 생각보다 크게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그쵸, 기본적인 우려. 생각들을 했었던 거고 그런 어떤 기저에는 뭐냐면 또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전에 있었던 경제 통계 데이터를 많이 들이댔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이런 데이터들을 보아하니 실제 어땠더라?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준에서는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은 최근에 보지 말아야 될 목록 리스트를 만들어 놨고 거긴 미국의 장단기 금리도 있고 샤메 룰도 들어가 있어요. 보지 말아야 할 룰. 근데 장단기 금리 차는 뭐 이게 역전되고 나서 그건 많이 틀렸구나 참. 틀린 정도가 아닌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됐고 이게 정상화될 때 어떻게 됐다. 그거 보지 말라고 연준은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장단기 금리 차 역전된 게 거의 한 2년 넘었죠.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샤메 룰을 만든 샴조차도 이번엔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본인이 장단기 금리를 만드신 이 박사님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나와서 그렇죠? 그 장단기 금리 원리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샴에 대한 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도 잘 아는 분들이 이걸 자꾸 그냥 해서 마치 이게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도 안 보면 우리도 이거 말고 다른 걸 따져봐야죠. 이거 말고도 객관적으로 현재 상황을 많이 보아하니 그럴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저도 이해가 가겠는데 여전히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통계야. 그죠? 분명히 제롬 파월은요. 이번에 7월에 공식적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대놓고 요즘 샤메롤 얘기 물어봤단 말이에요. 맞아, 그죠? 맞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요즘 애들이 그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통계적인 규칙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통계적 규칙성이지 인과관계가 있는 경제법칙이 아니더라고 해요. 경제법칙은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건 인과관계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레귤러한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런 것들이 안 맞는데 라고 하면서 대놓고 장단기 금리도 얘기했어요. 요즘 장단기 금리 맞아요, 같은 맞아요. 이런 거 들이대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대놓고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분들이 안 보시면 그리고 그 통계적 규칙성이 맞지 않는다라면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최근에 클라우디아 샴이라는 샴의 룰을 만든 분이 답답해서 그런 것인지 이번에 8월 8일 날 공식적으로 블룸버그에 또 자기가 기고를 했어요. 기고를 해서 어떤 얘기를 공식적으로 썼냐면 어떤 얘기를 썼냐면 이번에 주말에 보셨죠? 네, 제가 그 영문 데이터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예. 대놓고 첫 문장이 뭐냐면 지난 4년 반 동안 그 코로나 때 이례적인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기존에 통계학적으로 뭔가 있었던 이런 것들이 보지 말아야 될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지나고 아마 4, 5년 뒤에 나오는 경제는 지금 이런 것들을 통계를 말씀하신 분들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경제학적인 룰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너무 이례적인 상황이라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통계의 함의성이 굉장히 유의성이 낮아서 이걸 보시면 정말 오판하기 좋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했고 그게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 중에서 내 것도 들어가 있어라고 공식적으로 자료를 쓰셨다라는 얘기죠. 최소한 그건 좀 보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분은 많이 유명해졌네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승리자는 클라우디아 샴이에요. 원래 이제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네. 2019년 당시에는 실제 연준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아. 연준에서 근무를 하신 이코노미스트신 거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목적 자체가 언제 내가 재정을 투입하면 효과가 좋을 거라는 걸 담당하는 분이셨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만든 그걸 이제 연구하는 파트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걸 이제 실업률의 어떤 가속도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보니 요 정도 들어갔었을 때 0.5 정도에서 서서히 오르기 시작할 때 투입하면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된다더라라고 만드셨는데 앞서도 말씀 2019년이니까 그게 쓰일 리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근데 그 법칙이 말 그대로 다 들어맞으면 법칙이 노벨 아니라 경제학상 예, 값이죠. 사실은 규칙이에요. 규칙. 규칙과 법칙은 다르고 그렇죠. 파월이 그걸 싫어했어. 법칙이 아니라니까 규칙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잡아. 법칙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통계적으로 규칙이 있는 거다 정도예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원래 말씀 주신 거에서 뭐 했는데 샴이 그 얘기도 공식적으로 했어요. 원래 내게 작동을 하려면 해고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해고가 많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일하려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많이 들어오면서 진입해서. 오른 실업률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기고에 공식적으로 어나운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그 기고문은 못 봤습니다만 이선엽 이사님의 강의를 듣고 아는 척한 겁니다. 제가 그 기고문을 일부러 보여드렸죠. 그쵸, 다 그쵸. 가지고 와서 그 영문 데이터까지 전부 다. PPT로 예. 또 보여주셨고 그거는 이제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거 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9월 10월장이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죠. 특히 이제 예. 미국의 예. 잭슨홀 미팅이 이제 8월 말에 있는데 이번 주에죠, 이번 주에. 예. 그러니까 그만 올렸으면 좋겠는데 한 2년 전에 막 그 이후에 금리 막 올리기 시작을 했고 제발 그만 좀 해줘라고 했는데 파월 의장이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막 시장이 두드려 맞았던 기억이 잭슨홀 미팅 이후로 막 9월 10월까지 예. 있었다 보니까 올해도 그렇게 되나 걱정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잭슨홀 미팅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사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주제 자체가 뭐냐면 통화 정책이 유효한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뭔가 물가를 잡는데 통화 정책 자체가 뭔가 효과가 덜하다라는 인식들이 강하셨나 봐요. 그래서 주제 자체가 그거더라고요. 앞으로 물가를 잡아야 될 텐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고 또는 야, 통화 정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뭔가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금리만으로는 물가를 잡기가 힘들 수도 있고 어떻게 더 해야 될까 이런 거. 왜냐면 이번에 그 주제 자체가 그거였거든요. 그렇게 보면 뭔가 뭐 저희들이 뭐 지금 미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굳이 일부러 시장을 크게 해야 할 만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불안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진짜 경기 침체는 아니었구나라는 증거들을 계속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견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원복이 된 상황에서 뭐 추가적으로 미국의 또는 국내 주가가 위로 막 치고 뚫고 올라가고 이럴 만한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급락이 전에 지수는 이미 쉬고 있었어요. 경기 둔화 반에서 쉬고 있었고 그쵸. 제가 보기엔 이 사건이 없었다고 해도 온당하게 10% 이상 쉬는 게 맞았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래서 뭐 이게 쉬고 나서도 바로 올라가면 오히려 시장이 더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올릴 만한 요인이 별로 없어요. 예컨대 경기가 나름대로 침체는 아니더라도 둔화되고 있다라 하면은 경기가 돌아올 만한 시그널을 시장은 먼저 보고 싶어 할 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미국에는 많은 기업들이 AI와 관련해서도 아니면 여러 가지 산업과 관련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투자의 시기가 지금은 너무 안 좋은 거죠. 왜냐면 대선 앞두고 있어서. 그래서 뭔가 이제 이 기업들이 투자를 열심히 하면 제가 볼 땐 또 열심히 또 이제 그 지표가 올라오면서 주가 막 달릴 수 있을 텐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 대선 보니까 엎치락 뒤치락 해서 어떤 분이 될지 알 수도 없고 또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너무 다르잖아요. 예컨대 오늘만 하더라도 물가를 잡는 방법이 두 분이 다르죠. 예를 들면 트럼프는 물가를 잡는 방법 자체가 에너지 가격을 크게 떨어뜨리겠다. 그렇게 해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거고 해리스라는 분은 가격을 통제하겠다. 식료품업체 니네 가격 너무 폭리 취하고 있으니까 가격 올리지 마 또는 가격 내려 이런 식이에요. 그럼 지금 식료품업체들 같으면 해리스라는 분이 주가 못 올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방법론 자체가 너무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해결하려는 솔루션은 같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물가를 잡아야 된다 당위성은 같은데 방법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방법에 따라서 내가 거덜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괜찮은데 워낙 박빙이니까 투자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자. 조금 밀어볼까? 그럼 그 밀어보는 것 때문에 시장의 방향을 당분간 같이 못 잡는 거예요. 그런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야 뭐 옆으로 기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나쁘지 않은 그래서 오히려 나쁘지 않다. 오히려 저는 그게 다지는 계기가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저는 큰 틀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일단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뭐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거 맞출 수도 없고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저 말고도 많은 유튜브를 좀 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조차도 지금 시장에 대한 뷰가 나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시장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지셨어요. 그걸 애둘러서 시장이 끝났어요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경기 침체 올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경기 침체 크게 올 것 같아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게 좋은 얘기가 그렇지 제가 보기엔 그냥 끝났으니까 지금이라도 엑시트 하세요라는 말씀인 거고 저처럼 그건 아니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지금 있는 어떤 그 주가도 일단은 비싸니 일정 부분 비싼 거에 대한 가격 해소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에너지는 좀 다지는 시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저같이 보는 견해도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큰 틀이 무너지진 않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을 또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우선 제가 강세론자란 점을 보고 뭐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향이 있을 수 있다. 예, 좀 걸러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실제로 또 그 랩 운용 상품을 또 운용하고 계시는 입장이니까 또 그럴 수 있다는 그렇죠. 것도. 좋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렇죠.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그걸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 아까 그 빅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회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S&P 500도 마찬가지로 빅테크 기업들 몇 가지 빼면은 별로 지수도 오른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랬고 지난해도 그랬어요, 사실. 대표 주식 몇 가지 중심으로 올라갔었고 이 흐름들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지금 제가 자꾸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약간 불편한 게 두 가지인 게 뭐냐면 지난해에도 미국 경제가 좋은 적이 없어요. 지난해도 내내 이 장단기 금리 때문에 경기 침체냐 아니냐 가지고 우리가 논란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경기를 굉장히 안 좋게 보셨던 분들이 있고 저는 노랜딩 이런 얘기했다가 오히려 댓글이 안 좋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컨센서스는 경제가 안 좋아진다 했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 막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예, 랜딩이냐 맞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서 왜 노 랜딩이라고 뭐 하느냐. 그렇죠. 예. 예. 그런 얘기했다가 욕 맞았는데 이제 맞아도 뭐라고 그러시는 건데 중요한 건 지난해 시장을 이끈 건 경제가 아니라 AI라는 새로운 산업혁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경기를 들이대는 게 맞느냐에 대한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고민해 볼게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우리 증시를 움직인 건 AI라는 건출한 새로운 산업의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다가 첫 번째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지수가 더 될 거냐 안 될 거냐 여부는 현재 있는 AI 혁명이 정말 이걸로 끝인 거냐 거품인 거냐 아니면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서 세상을 바꿀 만한 꿈을 더 그려갈 거냐 이 여부가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전의 데이터가 이랬습니다는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의 경제일 때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지난해부터 올해 미국 경제는 투자 경제였어요. 이게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지금 미국 내 제조 부활하는 거 안 보이세요? 보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그래서 것들도 많이 가는데. 분명히 움직이는 건 AI 혁명이고 또 하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투자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건데 왜 자꾸 소비 데이터를 가지고 들이대냐고요. 다른데 그러니까 이전 데이터를 들이대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 맞아요. 안 맞아. 소비 중심 국가였고 그럼요. 무역 적자를 보고 또 소비하고 투자 받고 그래서 이런 소비만 꺾이면 끝났어요 시장이. 네. 근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 미국이 이제 1980, 90년대 이후로 미국은 소비만 하고 그 이제 물건 같은 경우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중국이나 아니면은 신흥국가들한테 공장을 지어서 했던 분업화에서 이제는 미국이 직접 제조업을 하겠다는 쪽으로 바뀌어가는 그림 안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경기가 시장을 이끈 것도 아니었었고 소비가 경기를 이끈 것도 아니었어요. 나이키 주가 좋아요? 아니면 맥도날드 주가 좋아요? 안 좋죠. 스타벅스 안 좋잖아요. 아니라고. 근데 왜 자꾸 소비에 있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자꾸 얘기하냐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무엇으로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최소한 이런 비교를 해주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소비가 이렇게 부러지 이 정도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이전에 있었던 전혀 다른 어떤 경제 모습에서 전혀 모습에서 이전 거 가지고 지금도 이럴 겁니다라고 비교하면 그 비교 자체가 제가 볼 땐 넌센스인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은 소비 국가니까 소비 봐야지 이게 아니라 소비보다 가장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투자, AI 투자 이게 결실로 이어지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항상 이전 데이터만 들이대는 분들의 문제가 크게 문제예요. 왜냐면 저도 애널리스트를 해봤잖아요. 그죠? 제가 후배들이면 혼내요. 이게 뭐야 너. 너 이런 식으로 분석할래라고 혼낼 뿐이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걸 같이 읽어. 그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경제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냐예요. 그죠? 경제를 무엇이 움직이는 핵심이지. 네. 그다음에 주가는 무엇 때문에 올랐을까? 주도 좁으면 알잖아요. 세븐이라며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며 네. 얘들이 소비 때문에 오른 겁니까? AI는 혁명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엔비디아가 소비했어요? 여러분들 엔비디아 칩 사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엔비디아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이 기업들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 AI라는 게 너무 무서워서 나중에 정말 가공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이 돼서 지금 정말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더 크게 투자해야 될 것 같아. 이 고민이 우리한테 나와야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전의 데이터가 이랬으니까 이랬다. 그거는 지금하고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볼 때 주식시장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경제가 주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동일시해서 보고 있는 거고 미국은 이미 경제 체질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몸을 가지고 들이대니 자꾸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고 틀린 건 저도 모릅니다. 저도 많이 틀릴 거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중요한 건 최소한 처음에 들어간 도입부부터 도입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보정을 하고 사실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모르겠지만 오로지 그걸 들이대는 건 제가 볼 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빅테크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느냐? 그럼요. AI에 대한 꿈이 살아있느냐? 예. 이거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서 신뢰를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이라는 불확실성도 있고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약간 갈팡질팡하니까 시장도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고.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보조금이 되게 많거든요. 보조금을 더 주느냐 안 주느냐는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업들 입장 그걸 결정할 때 보조금을 안 주는 것과 주는 것을 감안해서 사업 계획을 짜야 되는데 모르니 지금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 없이도 돈이 되는 산업이다. 그럼 뭐 왕창 뛰어들겠지만 예.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 여기 꽃을 피우기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보조금이 필요한데 그럼요. 하니까 또 이제 지켜봐야 되는 예. 거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그 중소기업 거기에 이제 성상영 과장님인가 그 인터뷰를 봤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예,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AI가 제일 중요한 게 국방에서 쓰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이번에 여러분들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러시아 쳐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쳐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통신망을 다 끊어버렸어요. 역공하러 들어가서 통신망을 다 끊고 AI를 활용을 해서 지금 전쟁을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그 핵심에 드론이 있는 거고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AI 투자를 중단한다? 굉장히 큰 넌센스예요. 그렇죠. 이번에 그 스타링크의 무서움을 알게 당연한 됐고, 거죠. 예. 드론의 무서움을 알게 됐고. 근데 그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큰 틀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AI를 솔직히 몰라요. 이런 얘기는 뭐야? 지들이 뭘 알아요? 엔지니어가 아니잖아. 이 AI라는 건 말입니다. AI라는 건 저도 말해요. 저도 잘 모른다고요. 그렇죠? 저도 어렴풋이 공부를 했지만 제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걸 하시는 엔지니어들이든가 아니면 그 업에서 있는 분들 이 얘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우리를 경처럼 경제하고 지표 보는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시는 상황이 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는 AI 교사가 한 분 따로 있으세요. 나름대로 누가요? 뭐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AI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깊게 지금까지도 공부했고 여기에 대해서 일가견 있는 분들 제가 옆에 붙어서 많이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신문 볼 때 요즘에 제일 먼저 보는 게 IT 쪽이에요. IT 과학 쪽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그분들한테 또 여쭤보고 하면서 저도 모르니까 따라가고 있지만 제발 경제하는 분들이 함부로 A가 어떻다 저떻다라 일단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안 하시는 게 맞아요. 특히 뭐 AI가 뭐 과잉 투자가 됐다 이런 얘기도 함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IT 때도 그러고서 그게 지금까지 올라온 거 모르세요? 그렇죠? 구글이 지금부터 그때까지 얼마나 올라왔는데 그때 그게 끝이야라고 얘기했던 분들은 지금 전부 다 말미잘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선혜 비사님의 그 AI 멘토분을 소개시켜줘야 저희가 또 섭외를 하면 참. 예, 근데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아니세요. 빨대 꽂아가지고. 근데 정말 저명하신 분들이고 저도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지만 대부분 보면 AI와 관련해서 진짜 저명한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또는 공연구소인데 그런 걸 되게 많이 봐요. 그렇죠. 또 저희는 또 이제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선희 비사님 통해서 이렇게 쪽쪽 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쨌든 좀 다른 분야에 대해서 뭐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일부러 조금 언성을 약간 톤을 높였지만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하고 다른 경제인데 이전에 있었던 경제의 어떤 데이터나 스토리 가지고 지금을 똑같이 비교하는 건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다. 최소한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를 보고 나서 지금은 같은 게 이런 거고 다른 게 이런 건데 그리하여 이전보다는 이 정도가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분석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투자전략 팀장이었는데 그거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잘하진 못해도 최소한 저걸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안다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 나온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안 보는 게 더 나아요. 오히려 투자에 방해가 돼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